38페이지 61번 항목 인트라넷과 엑스트라넷 그룹웨어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 보급이 되면서 기업 내에 있는 네트워크, 기업 내에 있는 어떤 시스템에 적용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경험이 있으실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과거 같으면 우리 중부여성발전센터에 여러분이 수강 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부센터에 오셔야 돼요. 오셔서 수강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학원에 수강 신청하듯이 온라인이 안 되는 거죠. 왜? 네트워크가 별도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센터에 와서 줄 서서 수강 신청을 하겠죠. 뭐 입금을 하거나 카드 결제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게 완료가 되면은 이제 센터에 수강 신청이 완료가 된 거고. 그러면 강사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이 과정에 수강 신청을 했는지 확인하려면은 이 센터에 와야 돼요. 센터에 와서 지정된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는 거죠.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네트워크나 정보 시스템들이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니까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 들어오셔서 온라인상으로 수강 신청을 하고 결제를 하시게 되잖아요. 예,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인트라넷은 기업 내에 있는 어떤 시스템들을 인터넷 환경으로 통합해서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전자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전자우편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인트라넷을 더 확대시킨 거, 더 확대시킨다는 것은 뭐냐면은 납품업체, 만약 현대차다, 그럼 현대차에 있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인트라넷에 납품업체라든지 고객업체가 다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건 엑스트라넷, 좀 더 확대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기업 간에서 사용하려면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우리 센터 같은 경우에는 강사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강사관리자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강사들이 접속을 하면 어떤 사람이 수강 신청을 했으며 또한 저희들이 거기다가 결석, 출석을 입력을 하고 오늘 수업을 어떤 걸 했다든지 하는 내용을 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직원분들은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도 알 수가 있게끔. 저희 강사들은 그건 몰라요. 현재 이 과목에 신청하신 내용만 알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바로 그룹웨어라 그래요. 익스체인지라든지 뭐 넷미팅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넷미팅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은 컴퓨터마다 넷미팅을 까는 거예요. 그럼 넷미팅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발급받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거나 정보를 보내고 받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게 있다더라 라는 개념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문제 한번 볼까요?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서 기업 내부의 업무를 처리하려는 새로운 네트워크 환경이다. 그러면 인트라넷이라고 보시면 되죠. 기업 내 업무에 활용되는 전자결제, 전자우편, 게시판 등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는 그룹웨어라고 한다. 인터넷 연결 환경. 인터넷을 연결할 때는 과거에 전화선으로 연결했었어요. 전화선으로 PC통신을 하고 전화선을 통해서 인터넷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전용선이라는 걸 줘가지고 빠르게 직접 접속하게끔 하는 거죠.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있어요. 지역마다. 뭐 KT도 있고 SK텔레콤도 있는데 그 지역마다 케이블 TV라든지 이런 데서 인터넷을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업체에다가 매달 얼마씩 내세요 라고 하는 걸 하죠.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거기에서 직접 가정으로 전용선을 연결을 해주고 그 업체에서 그거를 관리해준다 하는 거죠. 그게 전용선입니다. ISN은 종합정보통신망이라 그래요. 종합정보통신망. 이건 디지털 회선입니다. 디지털 회선. 디지털 회선을 통해서 기존의 전화선보다 더 빠르게 문자, 음성, 동영상들을 보내고 받고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서비스 회선이었다. 그 다음 ADSL은 전화선이에요. 예. 여러분 전화선이 몇 가닥 오는지 아세요? 가정으로? 전화선 꽂는 거 있죠? 벽단자에다 이렇게 꽂잖아요.
우리 여기도 전화기가 이렇게 있는데, 전화기는 위에 아래 해서 4개 핀이 들어가죠. 아직 안 빼보셨어요? 전화기 플러그 이렇게 빼보시면 알아요. 위에 2개, 아래 2개, 4개가 들어있는데, 위에는 좀 넓고 밑에는 좀 좁아요. 간격이. 위에가 전화선이에요. 밑에도 전화선이 올 수도 있고 인터넷선이 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ASDL이죠. ASDL을 신청하면은 기존 전화선 거기에 위에는 전화선, 아래는 인터넷선 그렇게 해서 보내고. 그런데 요거는요 업로드가 느려요. 다운로드는 빠른데 업로드가 느리더라 이거죠. 다운로드는 내려받는 거죠. 내려받는 속도는 한 4메가 정도. 업로드 속도는 1메가도 안 되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얘를 좀 빠르게 좀 하자. 그래서 만든 게 VDSL이에요. VDSL은 ADSL보다 빠른데 업로드, 다운로드 속도가 똑같아요. 13메가 정도. 13메가 정도. 그렇게 하다가 전용선이 나온 거죠. 사실은 전용선은 100메가. 예. 파워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광고 굉장히 재밌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뭐라고 친구인 줄 알고 뒤통수를 딱 듣더니 조폭이에요. 이때 필요한 건 뭐 속도. 그래서 막 도망가는 장면 나왔었어요. 그만큼 빠르다 이런 거를 빛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13메가 정도의 속도로. 그 다음에 이제 FTTH는 광통신입니다. 광통신. 기존의 아파트라든지 가정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용선이 들어와 있어도 기존에 있는 벽단자함은 다 전화선이거든요. 그 전화선이 아파트 같으면 관리사무소 거기에 도착을 해야만이 광통신으로 바뀌어서 가는 건데 요 FTTH는 벽단자까지가 광섬유로 들어와요. 광통신으로. 엄청 빠르겠죠? 그래서 보통 100메가에서 기가 bps까지 간다. 그러니까 지금 뭐 기가로 하는 게 다 FTTH로 하는 거죠. 현재 가장 빨라요. FTTH가 전용선은 전용선인데 가장 빠릅니다. 가격도 좀 비쌀 거로. 오른쪽에 보면은 뭐 전용선의 용량, 뭐 전송 용량이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전용선에 대한 우리 책에는 T1급이 얼마다, T2급이 얼마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그런 말을 안 쓰죠. 지금은 뭐 100메가도 부족해서 1000메가 1기가짜리를 쓰는데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뭐 6메가짜리 뭐 44메가짜리 이런 걸 쓰는 건 아니다 이거죠. 이거는 보통 기업에 이렇게 제공했던 전용선이었는데 예를 들어 T3가 44메가잖아요. T3를 사용하려면 한 달에 뭐 한 500만원씩 냈었어요. 기업이 쓰는 거니까 비쌌던 거죠. 굳이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문제에서는. ADSL, 2번 문제도 사실은 그래요. ADSL도, 지금은 ADSL도 안 쓰고, VDSL도 안 쓰고, 전용선을 쓰는 입장인데, 문제가 너무 시대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알고 계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비대칭이다라는 거, 뭐 그런 게 좀 있어야 되겠고요. ADSL은 이용자가 증가하면 통신 속도가 특히 많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답이 지금 4번째죠. 사용자가 많으면 속도가 느리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틀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진짜 답답했었어요. 그래서 전화국으로 전화 걸어갖고요. 막 뭐라고 하면 속도 빨라졌어요. 예. 근데 이것도 ADSL, VDSL도요, 그 무슨 프로 이런 거 있어요. 높은 거. 가격이 좀 높은 반면에 속도가 빠른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전화선에서, 전화국에서 가까운 집은 더 빨라요. 그러니까 먼 곳에 있는 사람은 비싼 거를 써도 가까운 곳에 있는 싼 것보다 느려요. 막 그러면 막 짜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통신선로가 길면 길수록 전송하는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게 기존의 전화선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전국이 다 광케이블로, 광섬유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죠. 그러니까 4번째가 아니다. 답이 그거 같아요.
자, 모뎀이란 말이 나왔네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화는, 컴퓨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PC는 어떻게 되어 있나 보세요. PC는 디지털로 되어 있죠. 이것이 저쪽에 있는 컴퓨터로 갈 때는 마찬가지로 디지털로 가야죠. 제가 아래 한글 문서로 만든 내용을 첨부시켜서 문자로 보냈단 말이에요. 뭐 스마트폰으로 보내던 아니면은 무슨 전자우편을 통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전화선 있잖아요. 통신선로. 뭐 아까 FTTH, 뭐 광섬유 이런 거 다 뭐냐면은 아날로그예요. 통신선로는 아날로그로 가요. 그게 문제라. 그럼 저쪽에서 받은 디지털을 뭐로 바꿔야 된다? 아날로그로 바꿔서 가야 되고, 아날로그로 바뀌어서 가던 통신 데이터가 다시 디지털로 바뀌어서 저쪽 집에 가야 되거든요.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모듈레이션이라고 불러요. 변조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거는 디모듈레이션, 다른 말로 복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는 거를 변조,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거를 복조,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우리는 변복조 장치, 영어로는 모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뎀은 가정에 하나씩 다 있어요. 예. 가정에 하나씩 이걸 줘야만이, 그냥 내가 인터넷을 합니다. 그럼 업체에서 보내줘요. 이것이 문제가 생기면 인터넷을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변조속도라는 말이 나와요. 변조속도. 변조속도는 뭐냐면은 보라는 단위를 써요. 우리가 인터넷이 초당 100mbps예요. 1초에 100메가니까 메가가 10억이죠. 메가가 100만인가요? 메가가 100만이죠. 메가가 100만이면 100메가면 어떻게 돼요? 100만, 1000만, 억, 1억이네. 1억이라는 속도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1억 개의 전기적 신호, 0이냐 1이냐 하는 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메가 bps니까 1초당 100메가니까 어떻게 돼요? 100메가. 100메가라면 아까 1억이라고요? 예, 1억. 예, 1억 개의 1초당 1억 개의 신호가 전송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전송을 하려면 변환이 돼야 전송이 될 거 아닙니까? 변조가 돼야 저쪽으로 가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가면 저쪽에 다시 복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송 속도는 100메가인데 변조 속도가 만약에 10메가라면 어떻게 돼요? 전송 속도가 100메가인데 변조 속도가 10메가면 결국에는 통신은 10메가밖에 못 가잖아요. 바뀌어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변조 속도가 얼마나 빨라야 되느냐 하는 게 나오는 거죠. 1초당 신호 변환 또는 상태 변환수를 말한다 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변조 속도가 빠르지 않으면 100메가 라고 나오지 않으면은 제대로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뎀이 변조를 해줘야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코덱이란 말이 나와요. 코덱은 뭐냐면 우리 사람의 목소리는 디지털이에요, 아날로그예요? 제가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게 사람의 목소리는 디지털로 저장을 하더라도 본래는 아날로그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날로그 데이터를 컴퓨터 안에는 디지털로 저장을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렇게 갖고 있던 거를 다시 내 컴퓨터에서 출력을 하면 스피커에서 짠짜라짠 뭐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아날로그로 변환돼서 나와야 되겠죠? 디지털은 0과 1로 되어 있는 게 디지털이고, 높낮이로 되어 있으면 아날로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예. 마찬가지로
우리 컴퓨터 신호하고 다르게 코덱이라고 하는 것은 음성이나 비디오 등의 아날로그 신호를 전송에 적합한 디지털로 변환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다시 재생을 하면 아날로그로 풀어져서 나와야 되겠죠. 그걸 우리는 코덱이라고 부르고, 이때 신호로 저장을 하고 적합한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하고 라고 했는데, 사실은 변환을 할 때 압축을 해요. 자, 아날로그 신호를 압축을 해서 뭐로? 디지털 신호로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얘를 재생을 하게 되면 다시 뭐다? 압축을 해제해서 아날로그 신호로 재생을 하는 겁니다. 압축을 해서 보관을 하고 압축을 풀어서 재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압축을 할 때 디지털 신호로 보관한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우리는 영어로 컴프레스라고 해요. 이거를 우리는 영어로 컴프레스라고 부르고, 여기는 디컴프레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합치면은 뭐냐면 코덱이라고 하는 거죠. 코덱. 콤플레이어 이런데 많이 코덱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뭐 통합 코덱 이런 말도 나오고. 예. 코덱이라는 말이 없으면 보관을 못해요. 압축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압축을 한 것을 우리가 다시 풀어서 보려면은 다시 이런 디컴프레스라고 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뎀과 코덱은 반대 개념이죠. 하나는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는 거고, 얘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음성, 비디오 이런 거는 뭐다? 코덱이라고 보면 되고, 통신선로, 통신 신호는 뭐? 모뎀이라고 보시면 되죠. 39페이지 1번 문제는 코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 디지털 신호를 전화선을 통해서 전송. 그럼 뭐예요? 이거는 모뎀이 하는 거겠죠. 예. IP 주소를 먼저 볼까요? IP 주소는 우리 컴퓨터는 다 IP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IP가 없으면 작업을 못 합니다. 근데 이제 IP가, 그러니까 컴퓨터를 하는, 네트워크를 하는, 통신을 하는 컴퓨터마다 고유의 자기 등록번호가 있단 말이에요. 고유의 번호. 그게 IP라고 하는 주소를 갖게 되는데, IP 주소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첫 번째 IP는 IPv4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IPv6이 나와요. IPv4는 뭐고 IPv6은 뭐냐 하는 건데, 먼저 IPv4는 32비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32비트.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8비트씩 4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 또 되어 있냐면은 10진수 0부터 255로 표현되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점이라는 것으로 구분해요. 예를 들면 192.168.153.1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에 A클래스에서 E클래스까지 구분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클래스 A는 대형 통신망, B 클래스는 뭐 중대형 통신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IPv 32비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2의 32승이에요. 2의 32승 약 42억 얼마 이렇게 나가요. 2의 32승 32비트니까 동전을 하나를 던지면 어떻게 되죠? 앞면과 뒷면이 나올 수 있죠.
2의 1승은 2. 동전 두 개를 던지면 어떻게 되죠? 둘 다 앞면, 둘 다 뒷면, 앞면, 뒷면, 뒷면, 앞면. 4개잖아요. 그러니까 2의 2승 4. 3개를 던지면 2의 3승 8개. 4개를 던지면 2의 4승 16개. 32개를 던지면 약 42억 9천 얼마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IP의 개수가 나오는데 이론적으로는 43억 개가 되지만은 그 중에는 실험용으로 쓰는 것도 있고 쓰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42억을 다 쓰는 건 아니더라 이거지.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서 통신을 하는 장치들이 42억 개가 넘어요. 그러니까는 IP가 모자란다 이거야. IP가 모자라. 그래서 그 모자란 IP를 지금 보충하기 위해서 만든 게 IPv6인데 IPv6은 128비트예요. 그리고 16비트씩 몇 개? 16비트씩 몇 개라고 써있어요? 8개라고 돼있죠? 8개로 돼있어요. 뭐 굉장히 많은 거겠죠? 그 다음에 16진수로 표현하고요. 16진수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콜론으로 구분한다. 콜론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되게 복잡해요. 그리고 0일 때는 생략할 수가 있다. 그런 좀 특징이 있고요. 책에 보니까 애니캐스트 또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라는 말이 나오네. 그렇죠? 이렇게 말이 나오면 뭐다? 아하, 이거는 틀렸네. IPv6인데 5라고 썼네요. IPv5는 없어요. 예. 이렇게 돼 있다더라 하는 거죠. 그럼 16비트 같으면 128비트 같으면 개수가 어떻게 돼요? 뭐 계산해 볼게요. 그러니까 2에 32승 같으면 42억 9,496만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2에 128비트 같으면 2에 128승 같은 경우에는 복사를 해서 2에 128승은 이렇게 나가는 거야, 숫자가. 38승이래. 이 3.4 곱하기 38승이잖아요. 10에 38승. 여러분, 천경이 20승이에요, 20승. 경. 일십, 백, 천만, 십만, 몇천만 해가지고 20승이 천경까지 가요. 경다면은 우리가 안 배워서 모르겠는데, 38승 같으면 뭐 엄청나게 큰 숫자죠. 아예 그냥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크게 만들어 놔서 두고두고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문제 한번 볼까요? 16비트씩 8부분으로 총 128비트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분은 16진수로 표현하고 콜론으로 구분하는 건데 16진수로 표현하는데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그랬죠? 콜론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어요. 문제가. 그러니까 두 번째가 틀렸네요. 그렇죠? IPv6에 대한 설명에다 옳은 것은 IP 8비트씩 16개가 아니라 16비트씩 16비트로 8개 구성되어 있는 거죠. 16비트로 8개. 첫 번째가 틀렸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첫 번째도 틀린 말이고요. 옳은 거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일단 1번은 아닌 것 같고요. 2번 A 클래스에서 E 클래스까지 나누는 거는 뭐예요? 이건 IPv4잖아요. IPv6은 뭐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뭐 유니캐스트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IPv4와의 호환성이 낮으면 안 되죠. 높아야죠. 예. 세 번째도 틀린 말이고요. 네 번째. 주소의 한 부분이 0으로만 연속되는 경우에는 연속된 0은 생략해버려라. 그러니까 0, 콜론 0, 콜론 0, 콜론 이렇게 쓰지 말고 콜론, 콜론, 콜론 써버려라. 그러면 콜론과 콜론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면 0이 들어갔구나 이렇게 알면 된다 이거죠. 도메인은 뭐예요?
www.naver.com 이런 게 도메인이죠. 도메인, 영어로는 도메인 이라고 쓰는데, 이건 우리말로 표현하면 땅, 내 땅, 내 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www.naver.com 뭐 이런 것도 있겠고요. www.kbs.co.kr 뭐 이런 것도 있었겠죠. 예, 이런 걸 도메인이라고 부른다. 자, 앞에 있는 제일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시어 회사인데, 회사 이름은 KBS고, 그 KBS에 있는 중앙 컴퓨터 이름을 www이라고 부르자. com 이거는 회사인데, 국제적인 회사인데 회사 이름은 네이버고, 그 네이버의 중앙 컴퓨터 호스트의 이름은 www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호칭을 해서 부르는 거예요. 예. 호스트 이름, 소속 기관 이름, 소속 기관의 종류, 그 다음에 국가명 이렇게 돼 있고, 예, 그 다음에 도메인 안에, 도메인 이루면은 영문자, 숫자, 하이픈. 최근에 들어와서는 뭐 우리말로도 사용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말. 그 다음에 글자와 글자 사이에는 점으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www.naver.com 이라고 표현한다 이거죠. 점이라고 표현하고, 영어로는 이제 dot, dot라고 부르죠. dot 이렇게 부른다 이거죠. 그 다음에 도메인은, 예, 중복되면 안 돼요. 도메인은 중복되면 안 되고요. 이 전세계 도메인을 총괄하는 국제기구가 ICANN이라고 하는 국제기구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고 하는 키사,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고 불리는 국가기관이에요. 예. 국가행정기관은 아니에요.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준공무원입니다. 예, 공무원은 아니에요. 근데 준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에 준하게끔, 예. 그래서 뭐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죠. 예, 우리나라에 있는 뭐 인터넷에 관한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기관이 바로 인터넷진흥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DNS. DNS는 뭐예요? 도메인 네임 시스템, 도메인 네임 서버 이렇게도 불러요. 자, 우리 PC는요, PC가 아니라 우리 네트워크 통신을 하려면,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IP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랬죠?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접속하려면 네이버 서버에 IP가 필요하다 이거죠. 근데 우리 IP 모르죠? IP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www.naver.com이라고 주소창에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해당하는 IP로 변환이 돼서 찾아가게 된다. 수월하겠죠? IP를 다 외우기 힘들어요. IP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예요. 고유번호니까 이거를 외우려니까 귀찮은 거라. 사람 부를 때도 그냥 이름 부르잖아요. 별명 부르거나. 그게 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 알아서 네이버.com 딱 치면 네이버.com이라고 하는 도메인에 해당하는 그 컴퓨터에 IP가 있어요. 있으니까 알아서 찾아가면 된다 이거죠. 요런 걸 해주는 거를, 이런 서비스 해주는 걸 누가 해준다? DNS가 한다. DNS 역할이 그거예요. DNS 역할. 거기 나와 있네요. 그렇죠? DNS는 도메인 이름을 IP로 바꿔주는 시스템이다. 네. 자, 네이버.com 우리나라는 뭐예요? 뭐뭐.co.kr www.samsung.co.kr 그러면 삼성그룹
www.samsung.com 그래도 삼성그룹. 근데 com이라고 쓰면은 미국에다가 도메인 사용료를 내야 되고 co를 쓰게 되면 우리나라에다 사용료를 내면 된다. 예. edu 교육기관이죠. 교육기관은 우리나라는 좀 나눠놨어요. 애들이냐 어른이냐에 따라서 뭐 초등서부터 특수학교까지 쭉 나눠놨어요. 엘레멘터리 스쿨, 미들 스쿨, 하이 스쿨, 그 다음에 아카데미. 아카데미는 학위를 주는 교육기관들은 다 아카데미를 붙일 수가 있어요. 2년제 전문, 직업 전문 학교도 있어요. 1년제는 못하고 2년제 직업 전문 학교는 학사, 전문 학사 이걸 주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ac.kr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음.net, 네트워크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any.kr. 그 다음에 우리 중부센터처럼 중부.서울위민.or.kr 비영리기관 뭐 이런거. 그 다음에 GOV, 거버먼트 그거 행정기관들, 정보기관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국제기구도 있어요. UN 본부 이런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INT인가? 인터내셔널 이렇게 이제 붙고요. 그 다음에 비즈. 그러니까 COM이라는 사이트가, COM이라는 도메인이 이제 동일하니까 비즈라는 도메인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비즈니스. 예. 뭐 그런 것도 만들고, TV라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런 거. KBS나 MBC는 다 TV 방송에 해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KBS.TV 이렇게 가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국가에서 만든 방송 공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co.kr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도메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개인은 어떤 걸 만들어요? 도메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co.kr 못 만들어요. 개인은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못 만듭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이나 법인 사업자 등록을 만들어야만이 co.kr을 만들고요. 안 그러면은 개인은 p.kr 이렇게 만들면 된다. 자, 오른쪽에 기관 분류 도메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GO는 정보기관, RE는 연구, CO는 기업체, P2는 개인, P5가 아니라 P2가 되겠죠. 이번에 도메인 네임에 대한 설명이다. 숫자로 구성된 IP 주소를 사람들이 기억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문자열로 만든 주소이다. 그 다음에 전세계 도메인을 총괄하는 데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가 아니라 ICANN이다. 키사는 우리나라 것만 관리한다. 예. 도메인 네임에는 한글과 숫자를 섞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홈페이지는 new21.net이잖아요. 그러니까 www.new21.net는 제 이제 도메인을 갖고 있는 중앙 도메인이고, 저는 2차 도메인 앞에다 이름만 써갖고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인터넷과 관련한 사람이 사용한 도메인 네임을 IP로 바꿔주는 건 뭐다? DNS. 1번이 답이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 자, 제가 인터넷을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인터넷을 실행하게 되면은 인터넷 주소가 보일 텐데, 자, 제가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부동산 들어가서, 그 다음에 북한산 푸르지오 이렇게 나왔어요. 와, 뭐 복잡하네요. 그렇죠? 이게 도메인이에요. 그러니까 www이면 네이버 1차 도메인이고요. 랜드니까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도메인은 land.naver.com 이렇게 들어가나봐요. 2차 도메인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아티클 들어가서 아티클 디테일 info.nhn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요거. 이게 얘 주소를 쓰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북한산 푸르지오 313동이라는 내용이 나오나봐요. 이렇게 나오게끔 했나봐요. 예. 어디 갔지? 예. 근데 앞에 http // 붙었네요. 이거는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은 프로토콜이라 그래요. 프로토콜 붙고요. // 붙고요. 그 다음에 서버 도메인 이름 붙고요. 그 다음에 경로가 붙어요. 경로. 그런데 여기에 콜론 해갖고 8000 하고 이렇게 포트 번호가 붙을 수도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포트 번호라고 나와 있는데
포트 번호가 붙을 수도 있다. 예. 여기 보면 프로토콜 붙어 있고요. 프로토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호스트 서버 주소, 아까 land.naver.com, 그 다음에 콜론 뭐 8000번, 콜론 32번, 뭐 이런 식으로 포트가 붙어 있고, 경로가 쫙 붙을 수가 있죠. 경로 이렇게 슬래시 긋고 뭐 쭉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우리는 URL이라고 한다. 인터넷 주소, 경로를 포함한 주소. 여기 보면 프로토콜이라는 말은요, HTTP가 붙을 수가 있고, FTP가 붙을 수 있고, 텔넷이 붙을 수도 있고, 뉴스가 붙을 수도 있고, 고퍼라는 것도 있고, 종류가 많아요. 메일2도 있고, 메일2는 전자우편에 쓰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잘 보시면은, 그 메일2 밑에 주소 예를 한번 보세요. http ftp 텔넷 이렇게 들어가는데, 메일은 메일2 하고 끝나죠. 예. 다른 거는 다 프로토콜이 붙고 콜론 슬래시 하고 뭐 이렇게 나가요. 근데 이제 메일2는 메일2 콜론하고 바로 내용이 쫙쫙쫙 나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메일2 다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전자우편 계정이지 뭐. 여기에 뭐 정민리 gmail.com 뭐 이런 식으로. 요거면 프로토콜이라는 말은 뭐냐면은요, 통신 규약이라 그래요. 통신 규약, 영어로 프로토콜이라고 불러요. 프로토콜. 통신상의 규칙과 약속. 통신 규약이라고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규약이라고 하는 거는 규칙과 약속을 규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통신을 하려면 약속을 해놔야 돼요. 미리 법을 정해 놓는 거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게끔 하는 규칙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우리는 영어로 프로토콜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는 내가 HTTP라고 쓰면은 일반적인 인터넷이고, FTP라고 쓰면은 자료를 송수신하는 거고, 텔넷을 쓰면 원격 접속이라는 거고, 메일2라고 쓰면 전자우편을 보내고 받고 이런 거구나 하는 규칙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가 알아듣는다는 거지. 자, 오른쪽에 있는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과 같은 형식의 URL을 보고 설명한 것 중, 이건 어딜까요? 어느 학교야? ac.kr이니까 대학인 것 같은데? KINST라고 써있죠? www.kinst.ac.kr 뭐야? www.kinst.ac.kr 이거 맞죠? 책에 KINST 맞죠? 경기과학기술대학교라는데? 도메인이 바뀌었나봐요. 경기과학기술대학교라고 하는, 전문대학이네요. 전문대학 이름인데, 요즘 전문대학도 다 대학교라고 이름을 쓸 수가 있죠. 바뀌었죠, 법이. 옛날엔 대학이라고만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종합대학만 대학교라고 썼잖아요. 4년제 전문대를 떠나서 이제는 뭐 전문대학도 대학교라고 쓰고, 옛날엔 전문대학 학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총장이라고 부르고, 그 규정은 바뀌었나봐요. 근데 영어로 표현하면 전문대학은 컬리지라고 쓰고, 종합대학은 유니버시티라고 쓰는 거는 뭐 국제적인 표기법이니까 뭐 바꿀 수가 없는 것 같고, 하여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슬래시 물결기호 치고 LEEWH라고 쓴 걸 봐서는 어느 교수님 홈페이지 같아요. 거기서 강의하시는 교수님 홈페이지 같아. 예. 그러니까 HTTP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로서 통신 규약이고, 콜론 슬래시는 표준 기호고, 도메인 네임이고, 물결기호 LEEWH는 경로지, 경로. 파일명은 뭐라고 봐야 돼요? 만약에 .hwp라고 써있으면 거기는 무슨 파일이구나 이런 거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학습 자료점 HWP라고 막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안에 들어가면 이 학습 자료가 있는 거다 이거지. 그래서 만약에 얘를 우리가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열기, 저장, 취소 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인터넷상에다 보통 이런 식으로. 근데 아까 책에는 http://www.kinst.ac.kr/ 물결기구 leeh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런 거는 경로다 이거지. 경로. URL의 형식적으로 옳지 않은 거 됐는데 URL 보면 딱 메일2를 보셔야 돼. 메일2. 두 번째 보기에 메일2가 콜론//로 들어갔잖아요. //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단골 손님이에요. 이 문제 나오면 일단 그거를 잘 보시면 돼요. FTP가 뭐고 텔넷이 뭐고 고퍼가 뭔지는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프로토콜은 다 콜론//가 붙는데 유일하게 메일2만 콜론으로 끝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밑에 프로토콜 나와 있네요. 프로토콜이라는 말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뭐가 복잡하게 좀 되어 있는데, 통신 규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통신 규약. 그러니까 통신을 하기 위한 어떤 규칙과 약속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니까 뭐 흐름, 동기화, 에러,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여러 규칙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규칙과 약속이 없으면 엉망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통신이.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놨다. 근데 그 중에 이제 TCP, I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많이 쓰는데, TCP는 뭐고, IP는 뭐고, 이런 거를. TCP는 주로 어떤 거래요? 송신자와 수신자의 주소와 정보를 묶어서 패킷 단위로 분류해. 패킷은 뭐냐면 덩어리예요. 퍼즐 쪼개는 것, 퍼즐. 예, 여러분 레고 아시잖아요, 레고. 레고 하나하나 우리가 조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패킷이라 그래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전자우편을 통해서 뭐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A라는 사람의 주소가 있고 B 받는 사람의 주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의 퍼즐로 완성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쪼개야 돼요. 쪼개서 이제 흩어진 상태로 막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저쪽에 비동기 형식으로 보내면 저쪽 B라는 사람 컴퓨터에 가서 그쪽 서버에 가서 어떻게 돼요? 다시 재조립이 착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TCP가 필요해요. TCP. 그러니까 TCP는 주로 전송 계층에 해당하는 거죠. 통신을 할 때 보내는 역할, 전송, 보내고 받는 역할을 해주는 게 TCP고, IP는 뭐냐면은 그 패켓 주소를 해석을 해요. 야, 내가 A가 B한테 보낼 거야. 그러면 그래? 그럼 B한테 보낸다고? 그러면 내가 보내주는 역할을 해줄게 하는 거죠. 그럼 경로를 결정해야 되겠죠. 어느 고속도로를 타고 갈 건지, 어느 톨게이트를 지나서 갈 건지 길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IP는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계층. TCP는 전송 계층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길이 뚫려 있어야 TCP가 실제 가는 거예요. IP는 길이고 TCP는 차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내용들이에요. 일단은 그거만 먼저 알고 계세요. TCP하고 IP만. 예. 근데 아셔야 될 게 좀 더 있어요. OSI 7계층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ISO라는 국제 표준화 기구가 있어요. ISO에서 제정한 OSI죠. OSI는 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 접속을 위한 규정이에요. 개방현이 아니라 개방형 시스템 간. 그러니까 A라는 컴퓨터, B라는 컴퓨터가 있으면 A가 B라는 컴퓨터로 통신을 통해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컴퓨터 간의 접속을 위해 통신을 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게 OSI예요. 근데 OSI 중에 OSI의 규정에 따른 7개 계층을 말하는 거예요. 계층이 7개가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물. 이렇게 7개 계층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물리 계층이라고 하고, 이건 데이터 계층이고, 이건 네트워크 계층이고, 전송 계층이고, 세션 계층이고, 표현 계층이고, 이건 응용 계층입니다. 7개 계층을 아셔야 돼요. 계층이 7개가 있어요. 이 7개 계층이 시험에 나와요. 순서대로. 근데 여기서 계층에, 여기가 하위 계층이고요. 하위 계층이고, 쭉 가서 이쪽에는 뭐다? 상위 계층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아까 TCP는 무슨 계층이라고요? 전송 계층이라 그랬죠. IP는 무슨 계층이라 그랬어요? 네트워크 계층이라 그랬죠. 아까 문제 다시 볼까요? 여기 TCP는 전송 계층이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IP는 네트워크 계층이니까 어느 게 상위 계층이에요? 네트워크는 도로예요. 도로 위에 차가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표현 계층이라는 말은 뭘까? 운전대를 돌린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운전대를 돌린다. 그럼 뭐 삥삥 크락션을 누르면 빵빵 소리도 나겠네, 이런 거는 뭐 표현 계층, 응용 계층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전화를 걸려도 어떻게 돼요? 전화선이 있고 전화국이 있고 상대편 전화기가 있어야 나랑 그 사람하고 통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계층은 뭐라고 보면 돼요? 전화기. 네트워크는 뭐예요? 전화국에 있는 전화선. 그러면 내가 띡띡띡띡 전화를 누르면 찌르륵 신호 갈 거 아닙니까? 전송이 돼야 되겠죠. 그럼 저쪽에서 여보세요 한단 말이에요. 표현을 하죠. 서로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이렇게 만든 7개 계층이 OSI 7계층이라는 게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책에는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좀 적어놨습니다. 우리 문제 한번 보면은요, 통신 프로토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TCP/IP 구조에서 IP는 주로 인터넷 주소 지정에 대한 약속과 이 주소를 바탕으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경로 설정에 관련된 일을 수행한다. 경로 설정이 아니라 IP는 네트워크라 그랬죠? 네트워크. 그 다음에 TCP/IP 구조에서 TCP는 무슨 일을 한다 그랬어요? 패킷이 망의 오류로 인해 사라지거나 손상을 입거나 순서가 바뀌었을 때 이를 바로잡아주는, 모르는 것 같고, 일단은 DNS는 뭐라 그랬죠? 도메인 네임을 사용할 경우 IP 주소로 바꿔주는 적. 이거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그렇죠. IP 주소는 사용자 아이디와 도메인 네임을 골뱅이 기호로 사용해서 구성. IP 주소가 그렇게 들어가요? 이건 전자우편 주소지. IP 주소는 숫자로 쓴다 그랬잖아요. 아까 192.168. 어쩌고 저쩌고 숫자로 쓴다 그랬잖아요. 전자우편 주소가 골뱅이가 들어가는 거지. at 기호. 1번이 되게 헷갈려요. 뭔 말인지. 그렇죠? 2번도 되게 헷갈려요. 그럼 1번이 맞으면 2번도 맞고 1번이 틀리면 2번도 틀려요. 그렇게 문제를 내요. 이렇게 막 복잡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둘 다 맞든 둘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3번과 4번 우리 배웠잖아요. 이 중에서 결정을 봐야지. 예. 그 답은 네 번째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나와 있는 IP 주소를 물리적 하드웨어 주소로 변하는 프로토콜이 있대요.
이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게 ARP인가요? ARP. 예. RARP는 또 뭐라고 써있네요. 거기 있죠? 여기 보면은 물리적 하드웨어 주소라는 말이 나오죠? 맥 어드레스라는 거예요. 맥 어드레스는 뭐냐면 요 IP, 이 컴퓨터도 IP가 있고 여러분 자리도 IP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지금 컴퓨터 안에 네트워크 장치가 붙어 있죠. 랜 포트가 있잖아요. 전화선, 인터넷선 꽂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고유 번호가 있어요. 공장에서 생산했을 때 고유 번호가 있어요. 우리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에 차대 번호 있잖아요. 좀 혹시 저거 보셨어요? 용팔이 드라마? 용팔이 그 용환 돌팔이라고 해가지고 그 외과 의사가 조폭들 뭐 사고 나면 거기 가서 이렇게 왕진하고 야매로 돈 벌러 오는 거 드라마 이번에 새로 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는 그 수술 칼 메스라고 하는 거 그거를 흘리고 왔잖아요, 주인공이. 근데 거기 보면 수술칼은 위험한 도구이기 때문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그 공장에서 생산할 때 판매를 하면 어느 병원으로 판매가 되는지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걸 가지고 이제 경찰이 온 거죠, 병원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면 우리도 IP는 알고 있는데 맥 어드레스를 모르면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으로 접속은 가능하지만 이 기기 안에 완벽하게 접속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맥 어드레스를 알면은 해킹하기가 되게 쉬워요. 맥 어드레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냈네요. 예, 어려운 문제인데. 과연 이런 게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밑에는 전자우편 한번 보세요. 전자우편은 우리 시험에 뭐 평상시에도 많이 쓰이는 용어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게 많이 나오겠지. 전자우편이 뭔지는 대부분 아실 거예요. 지금도 제 컴퓨터에는 저 컴퓨터 꺼놓고 왔지만 이따가 이제 접속을 다시 켜서 보면은 그 전자우편 회사의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로그인을 하면은 뭐 아무개로부터 온 편지들이 있겠죠. 예. 그림도 보내고 영상도 보내고 데이터를 주거니 받게끔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견 교환이 가능하고, 그래서 외국에 나가 계신 어떤 분하고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한국에 올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인터뷰를 요청하는 내가 그 나라 외국에 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니면은 전자우편으로 인터뷰를 하죠. 예,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몇 가지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먼저 의견을 여쭤보고 그럼 저쪽에 답변이 오죠. 어떤 일인지 몰라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또 문자를 전자우편을 보내죠. 그렇게 해서 인터뷰를 많이 하죠. 예. 수신자가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메일은 수신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보낼 수도 있는 거죠. 보낼 수가 있는 거지. 제가 지금 로그인을 안 했는데 수신은 못하죠, 당연히. 근데 제가 로그인 하지 않아도 저한테 편지는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언제라도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은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우편은 헤더와 바디로 나눠요. 헤더와 바디. 머리부는 뭐냐? 보내는 사람 주소가 누구냐? 홍길동이가 편지를 보낸다 이거지. 근데 여러분 전자우편 보낼 때 보내는 사람 주소는 써 있어요? 로그인을 했으니까 자동으로 가죠. 전자우편 안에는 홍길동이가 보냈다라는 말은 홍길동이가 보냅니다, 내가 보냅니다라는 말은 없지만 수신자가 받아보면은 나오죠. 홍길동이가 보냈구나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받는 사람 주소는 써야 되겠죠. 그래서 참조 주소, 숨은 참조 주소, 제목, 첨부, 이것까지가 머리부고요. 본문은 뭐가 되냐면 실제로 글 쓰는 난하고 서명란,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이다라는 거죠. 보내기, 받기, 첨부, 전달, 답장. 전달은 뭐예요? 내가 받은 편지를 그대로 제3자한테 보내는 게 전달이고, 답장은 보낸 사람한테 답하는 게 답장이고, 뭐뭐뭐@ 하고 서버 이름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 보니까 admin @gilbert.co.kr, 그러니까 길벗 출판사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관리자인가 봐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 사람한테 편지를 보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아요.
전자우편을 보낼 때 어떻게 해요? 사용자 이름을 쓰죠. 로그인을 하죠. 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죠. 상대편 메일 주소 입력하죠. 그리고 보내면 되죠. 내용 쓰고 보내면 되죠. 근데 여기 보면 메일 서버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메일 서버 지정은 안 하죠. 우리가 메일 서버 지정을 안 해요.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자, 보낼 때 그럼 프로토콜은 규칙인데 뭐냐면은 우리가 편지를 보내면 내 편지를 제3자한테 배달해 줘야죠. 그 배달해 주는 프로토콜이 SMTP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이정민한테 보냈으면은 저한테 편지를 받아볼 수 있게끔 저한테 배달해 줘야죠. 그게 POP3예요. POP3. 그 두 가지 잘 기억하세요. 시험에 잘 나와요. 보내는 건 SMTP, 받는 거는 POP3.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이버에 가면 로그인을 하고 자, 편지가 하나 왔다 그러네요. 편지 한번 받아보면 되죠. 무슨 편지가 왔을까? 이 양반이 뭐 이렇게 보내. 예. 자, 밑에 보시면 환경 설정이라고 나와요. 밑에 환경 설정. 그럼 환경 설정에 가셔서 여기 보니까 POP3 이름말이 나오네요. 그렇죠? POP, POP3와 SMT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제가 PC 메일로 보는 게 아니라 웹메일로 보고 있어요. 웹에서. 그런데 아웃룩 익스프레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웃룩 익스프레스. 요거 아웃룩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전자우편을 보내고 받고 일정 관리를 하고 이런 거를 관리해주는 전문 프로그램이에요. 여기다가 전자우편 계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세팅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 제 이름 쓰고 제 전자우편 쓰고 네이버 패스워드를 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수동 설정 들어가면은 여기에 POP3 IMAP 이름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여기다 사용자 이름이니까 이정민 쓰면 되고 제 전자우편 쓰면 되고 받는 메일 서버가 여기 뭐라 그랬죠? 받는 메일 서버. 받는 메일은 보내는 건 SMTP죠. 받는 거는 POP이죠. 요거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보내는 메일은 뭐죠? 여기 써있네 밑에 SMTP.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까요? 제 이름을 쓰면 되겠고 여기다 제 전자우편 주소를 쓰면 되겠고 이렇게 쓰면 되겠고 여기는 제 이름 쓰면 되고 똑같은 걸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 패스워드를 쓰면 되겠죠. 기사 설정이 있네요. 보내는 메일 서버 다시 한번 볼까요? 보내는 메일 서버 뭐 이건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똑같은 걸 쓰면 되니까. 자, 고급에 들어가니까 뭐가 나와요? 여기 보내는 거, 받는 거죠. 받는 거는 팝이죠. 995 쓰네요. 995 SSL 필요하다 그랬죠? 여기 밑에 써있지 않습니까? SSL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받는 거는 SMTP는 이제 보내는 거고 POP는 받는 건데 SMTP는 또 달라요. 여기는 팝이 995로 되어 있고 SMTP는 얼마? 465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다 세팅을 해야만이 여기서도 왜 비밀번호가 틀리다고 이래? SMTP 맞는데 안되면 말지 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접속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자우편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냐면은 지금까지는 인터넷상에 들어와서 광고도 봐야 되고 들어와야 되는데 아까 그 아웃룩이라는 걸 실행을 하면은 그냥 그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서 보려면 또 설정해야죠. 귀찮죠. 그래서 잘 안 하는 것 뿐이죠. 근데 이제 회사 거는 보통 이렇게 해요. 회사 거는. 회사 건 집에서 못 봐요. 회사에서만 보게끔 보통 막아놓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설정을 해주는 거죠. 여기 다 써있으니까, 그대로. 연결이 되지 않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문제. 여기 보면, 아웃룩에서는 어떻게 설정하고, 어디서 어떻게 설정하고, 설정하는 방법들을 이제 보여준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쓰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려워요. 그냥, 제일 편한 게 뭐냐면은, 그냥 네이버에 들어와서 로그인해서 쓰는 게 제일 편하죠. 예. 문제 한번 볼까요? 전자편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서비스를 전자편이라고 한다. 맞고요. 받을 때는 SMTP? 아니죠. 보낼 때는 SMTP고요. 받을 때는 팝3예요. 팝서버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자 아이디 골뱅이 뭐뭐뭐 주소 쓰는 거죠. 두 번째가 일단은 좀 어색하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 인터넷 메일과 관련성이 가장 적은 프로토콜을 했는데 MIME, POP3, IMAP, SMTP라는 건 있죠. SNMP는 뭐예요? 네트워크 관리하는 프로토콜이래요. 전자우편하고 상관없는. 말들이 되게 헷갈려요. 그렇죠. 용어들을 다 외우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버거울 수는 있어요. 자, 기타 인터넷 서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하는 역할이 다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가 그래. 야, 자료 좀 보내줄래? 그럼 알았어. 그러면 FTP라는 파일 송수신하는 자료를 보내고 받는 거예요. 이 FTP라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에 접속하려면 과거에는 텔넷이라는 프로그램을 써요. 텔넷을 이용해서 다른 컴퓨터에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럼 텔넷에 들어가서 다른 컴퓨터에 네이버에 접속을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내 정보를 찾아보고 되게 불편해요. 어려워요. 아키, 고퍼 이런 말이나 앞키는 뭐예요? 뭐를 보내고 받는 거예요? 고퍼는 뭐예요? 정보 검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유즈넷은 뭐예요? 유즈넷은요 지금 카페 같은 거예요. 카페. 서로의 공동 관심사를 가지고 의견을 주고받게끔 하는 게 유즈넷입니다. 뉴스그룹이라고 돼요. 뉴스그룹. 뉴스 보는 게 아니라 뉴스그룹이라고 불렀어요. 이제는. 그걸 뭐라고 한다? 유즈넷. 그런데 그 다음에 밑에 보면 IRC라는 것도 밑에 나와 있네요. IRC는 채팅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 과거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다 따로따로 있었어요. 내가 A라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채팅 프로그램 설치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보낼 거 있으면 FTP로 보내고 그 다음에 아까 메일은 아웃룩 이런 걸 이용해서 접속을 해서 편지를 보내고 받고 그러다가 www 즉 네이버 같은 게 나온 거예요. 이제 종합 서비스가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로그인만 하면은 로그인한다는 게 뭐예요? 여기 텔넷이에요. 남의 컴퓨터에 접속한 거잖아. 네이버가 네이버 거지 내 거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회원 가입해가지고 내가 막 쓸 수가 있게끔 그래서 거기는 유즈넷과 같은 카페도 쓸 수 있고 전자우편도 쓸 수 있고 또 카페에 들어가서 카페에 있는 사람들끼리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런 서비스가 늘어난 거죠. 예. 그 다음에 메일링 리스트 좀 기억하세요. 메일링 리스트는 뭐냐면요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 교환 및 토론을 위해서 전자편 형태로 운영되는 서비스라고 그랬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 중부센터에서 공지사항이 발생하면 여러분 공지사항 받아볼 수 있어요? 못 받아보죠. 그러면 내가 중부센터에 공지사항 좀 보내주세요 발생할 때마다 그럼 중부센터에서 뭐라 그래요?
그냥 언제든지 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이러겠지. 왜냐면 그런 서비스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에 가면 서울시에 관련된 그런 홍보 내용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전자우편 주소만 남겨주세요 그런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나한테 전자우편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메일링 리스트입니다. 굳이 회원 가입하지 않고도 회원 가입을 했는데 회원 가입했다고 뭐 계속 보내면 짜증나잖아요.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뭐 회원 가입할 때 무슨 뭐에 동의했기 때문에 뭐 전화도 오고 뭐 보험 가입하세요 이런 거 굉장히 짜증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메일링 리스트 서비스가 있으면 좋아요. 내가 메일링 리스트에 회원 가입을 하든 안 하든 거기 전자우편 주소만 남겨놓으면은 나한테 정보가 오니까 되게 편하단 말이야. 예, 깔끔하죠. 자, 거기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에 관한 설명에 거리가 먼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예, 뉴스그룹이라고 하는데 뉴스그룹은 뉴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유즈넷은 카페같이 관심사를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 2번 문제. 네트워크상에서 컴퓨터가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를 진단하는 명령어가 있는데 핑이라는 명령입니다. 핑이라는 명령어를 쓰면은 상대편 컴퓨터가 나랑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 웹브라우저가 뭐예요? 웹브라우저는 뭐 이런 거지. 뭐 지금 전에 제가 네이버에 가서 뭐 보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인터넷을 보는 프로그램이죠. 인터넷을 보는 프로그램. 웹서버와 연결을 해서 사용자가 요구한 홈페이지에 접근해서 웹문서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프로그램. 대표적인 게 인터넷 익스플로러. 밑에 중간에 보면 나와 있네요.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는 사라진 지가 언젠데. 인터넷 익스플로러 또 뭐가 있어요? 파이어폭스 있어요. 오페라 있어요. 사파리 있어요. 모자이크도 없어졌는데. 또 하나가 뭐가 있죠? 구글에서 만든 크롬. 5대 브라우저가 거기 다 나와 있네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IE.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줄임말. 그 다음에 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 그 다음에 크롬. 5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고, 나머지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라든지 모자이크는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도 다 기억을 해요. 어디 다녔는지 다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보세요. 이렇게. 제가 어디 막 돌아다녔네. 이렇게. 주소도 잘못 치고. 잘못 친 주소를 내가 빼버리면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빼면 안 나오게끔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지. 그런 것도 되고. 플러그인은 뭐예요? 우리 중부센터 홈페이지 들어오시려면 뭐를 봐야 돼요? 제일 먼저 중부 서울 여기 나와있네. 자, 여기 중부여성발전소 나와있는데 한번 볼게요. 동작 떠. 어제 참 저도 이거 방송에서 봤어요. 지뢰 터지는 거 보셨죠? 그 철책에 자, 여기 중부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요. 이 중부센터 홈페이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여기가 뭐로 되어 있는가 보세요. 여기 이 부분이 플래시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움직이는 게 플래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작동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 홈페이지 있죠. 제 홈페이지 여기 요거 이게 플래시예요. 이 컴퓨터 안에 플래시 플레이어가 깔려 있거든요. 근데 안 깔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나와요. 이 시계가 안 나온다고. 시계를 보려니까 어떻게 돼요? 플래시 플레이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동영상 같은 경우를 보려면 여기 지금 요거 있네. 시와 그림이 있는 마을이라고 하는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이거는 아주 멋있게 시와 동영상들이 쫙 어우러지게끔 하게끔 만든 그런 사이트들인데, 이 안에 들어가면 영상이 쫙 나타나면서 시가 쫙 나타나고 멋있어. 되게 좋아해요. 젊은 친구들은 안 좋아하는데, 쉽게 말해서 노인복지회관에 계신 분들은 아주 여기는 바이블이라 그래요.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딱 접속을 하게 되면은 프로그램 깔아야 돼. 무슨 프로그램? 음악이 나오게끔, 영상이 나오게끔 하는 프로그램 깔지 않으면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린단 말이에요. 와, 홈페이지 바뀌었네요. 예. 굉장히 멋있게 바뀌었네. 예. 여기 뭐 영상시 이런 걸 보면은요, 요런데, 이렇게. 여기 밑에 뭐라고 써있죠? 이 웹페이지에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추가 기능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허용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허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뭐 소리가 이렇게 뭐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게 바로 뭐다? 지금 보셨던 플러그인이에요. 플러그인. 예. 그 플러그인 설명하려다가 오른쪽에 목함지뢰가 나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했는데, 나쁜 놈들 때문에. 예. 자, 플러그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플러그인 같은 경우도 없애면 좋죠. 굳이 설치하지 말고 자동으로 다 알아서 움직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캐싱은 뭐예요? 자, 제가 지금 여기 그림에도 격이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봤어요. 이 내용을 봤는데, 다른 거를 선택을 하면 그 영상이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제가 다른 거를 클릭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클릭한 영상이 나오기까지 나오는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저쪽에는 정보가 새로 와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있다를 다시 누르면 아까 봤잖아요. 방금 전에 봤으니까 이 컴퓨터에 정보가 들어왔단 말이야.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받아오는 게 아니라 이 컴퓨터에 있는 정보를 그냥 꺼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학습이 된 거죠. 쉽게 말해서 학습. 예, 그런 걸 우리는 캐싱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런 캐싱이 오래오래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가 되죠. 그때는 지워야 되고. 쿠키란 말이 나와요. 쿠키는 뭘까요? 개인정보. 여러분 네이버에 접속을 하잖아요. 그럼 네이버에 접속을 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록이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록을 남기지 마라 하면 되는데, 하다 보면 잘못해서 패스워드를 저장할 거야. 그래서 암호를 저장할 수도 있고, 아이디가 기록이 돼서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해킹 프로그램들이 들어오면은 그런 정보만 또 빼가기도 해요. 그래서 빼가지 못하게끔 이런 쿠키 정보를 또 삭제해야 되기도 하고. 즐겨찾기 뭔지 아시죠? 네, 즐겨찾기.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래요? 북마크. 책갈피라고도 얘기하죠. 책갈피. 네. 그 다음 히스토리는 뭡니까? 내가 어디 다녔는지 알아야 되겠죠? 여기 보면 이제 여러 번 페이지 목록이라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조금 전에 필포임 다녀갔고요. 어느 대학에 갔다 왔고요. 제 홈페이지 갔다 왔고, 중부센터 갔다 왔고, 네이버 부동산 갔다 왔고, 전자평 갔다 왔고, 네이버 뭐 검색 갔다 왔고, 어디 갔다 온 게 쭉 보이네요. 이렇게. 그런 것들이 바로 히스토리고. 즐겨찾기가 북마크고. 네, 똑같은 거고요. 미러 사이트는 뭐냐면요, 동일한 거를 여러 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동일한 걸 여러 개. 왜? 한 곳에 집중되면 정신없잖아요. 한 곳에 집중해 놓으면 어떨까요? 출입문이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돼? 매표소가 한 군데만 있으면 되게 힘들잖아요. 매표소를 여러 개 만들면 동시에 다발적으로 여러 개가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처럼 미러 사이트는 복제해서 똑같은 거를 여러 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접속하게끔 한다는 거죠. 웹브라우저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웹브라우저에서 웹서비스만 가능하고 FTP 서비스나 고포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다. 아니에요. 다 해요. 그런 거 하려고 웹브라우저가 생긴 거지. 두 번, 특정한 웹사이트에 접속된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일종의 텍스트 파일이다. 뭐예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기록하고 있다? 쿠키죠, 쿠키. 네, 쿠키. 자, 여기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오른쪽에 가서 환경 설정에 들어갔어요, 여기. 그럼 인터넷 옵션이 보이네요. 인터넷 옵션. 인터넷 옵션에 나와 있는 일반, 보안, 개인정보 내용, 연결, 프로그램, 고급에 관한 내용이 책에 나와 있어요. 거기 있는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세요. 세밀하게 다시 설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는 뭐가 있는지만 기억을 하세요. 예. 그 다음에 72번 검색 엔진. 검색 엔진 볼게요. 여러분이 네이버에다 검색하죠. 여러분이 네이버에다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네이버 창에 들어가서 네이버 창에 열려면 여기다 검색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검색할 때 어떻게 검색을 해요? 제가 조금 전에 부동산 갔다 왔죠. 부동산에 가서 어디 갔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뭐 지도 이런 것도 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오늘 새로 상영하는 영화가 있나? 영화 예매 좀 할까? 영화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니는 걸 우리는 주제별 검색이라 그래요. 주제별 검색 엔진이 아니라 주제별 검색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키워드 검색은 뭐냐면 여기 검색 창에다 넣고 우리가 필요한 글자를 누르면 검색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키워드 검색이라 그래요. 그럼 그렇게 검색을 해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검색 서비스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검색 서비스를 해주면 키워드 검색 서비스. 그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자동차 엔진처럼 강한 어떤 게 도와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검색 엔진 그러는 거예요. 엔진은 프로그램이에요. 소프트웨어라고. 검색 서비스. 근데 기계가 서비스도 해줘야 되겠지만 프로그램이 서비스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는 검색 엔진이라 그래요. 엔진은 왠지 좀 강한 느낌이 있죠? 튼튼한 느낌. 자, 주제별 검색 엔진은요, 예를 들어서 뭐 정치, 그러면 뭐 정치 쪽에 들어가서 정치만 쭉 보고, 경제, 그럼 경제만 보고, 좀 전에 지도, 부동산, 증권 따로따로 보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키워드 검색은 뭐냐면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뭐를 해볼까? 예를 들어서 닭갈비, 닭갈비를 검색해 보니까 닭갈비가 맛있는 마포. 마포에서 어쩌고 저쩌고, 닭갈비 맛있는 데가 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검색하는 걸 뭐라 그래요? 키워드 검색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메타 검색은 뭐냐면요, 자기 스스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검색 많이 하는 데가 어디예요? 네이버, 다음, 구글 이런 데잖아요. 그럼 세 군데 돌아다니면서 검색하려면 귀찮죠? 근데 메타 검색은요, 내가 닭갈비 하고 검색을 하면은 네이버 거, 다음 거, 구글 걸 한꺼번에 가져와요. 되게 편하겠죠? 그런 거를 우리는 메타 검색이라고 한다. 하이브리드 검색은 뭐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은 다 하이브리드죠. 근데 과거에는 주제별 검색만 하고 키워드 검색만 하고 따로따로 했었는데 지금은 다 하죠, 한꺼번에. 예. 자, 그 다음 자체 검색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그건 메타지 뭐. 메타 사이트 이런 데 있어요. 메타 블로그 이런 말. 메타 블로그라는 뭐냐면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블로그, 구글 블로그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메타 블로그에 들어가면은 거기다 회원가입만 하면 돼요. 그럼 나는 네이버 것도 있고 다음 것도 있고 구글 것도 있어, 티스토리 블로그도 있어. 그럼 다 등록만 하면 돼요. 그럼 내가 네이버에 가서 글을 쓰는 순간 그 메타 블로그에 등록이 되고, 네이버도 등록되지만 그 메타 블로그에도 등록되고, 또 다음에 있는 블로그에서 글을 쓰면은 다음에 검색 등록도 되지만 그 메타 블로그에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뭐 종합 정보로 그냥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죠. 종류별로. 예. 그런 거를 우리는 검색이라고, 메타라고 보면 된다. 멀티미디어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미디어는 어렵지는 않은데요, 용어들이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건 좀 제가 설명을 드릴 테고, 다음 시간까지 하면 뭐 저건 다 해겠는데요? 컴퓨터 일반은 다 될 것 같은데.
다음 목요일 날 하게 되면 내일 모레.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엑셀 들어가면은 엑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실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끝날 것 같고요. 네. 그래요. 쉬는 시간 갖고 나서 이어서 하겠습니다.